2022년 대선 직전 국정원 댓글 수사 관련해서 청와대 국정원 새누리당 경찰 간에 숨은 커넥션이 있었다 하는 걸 최초로 단독 보도한 한겨레 21 김한 기자 수에 모시고 이야기 좀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게 그러니까 그 대선 직전에 그렇죠. 예, 그리고 마지막 토론회 네. 전후해서 네. 굉장히 바쁘게 돌아갔죠. 그렇죠. 예, 예. 그 마지막 토론회 5일 전이었던가요? 네. 4, 5일 전에 소위 이제 국정원 댓글 사건 소위 누굽니까? 김하영 직원. 예. 김하영 직원이 오피스텔에서 네. 작업하고 있는 걸 잡아서 네. 처음으로 이제 밝혀졌는데 이걸 경찰이 수사를 했죠. 그렇죠. 수사를 했는데 대선 마지막 토론회 날 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네, 일단 그 얘기를 해주세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을 대선에 대해서. 12월 11일은 민주통합당이 국가정보원 직원이 불법 선거 운동을 하고 있다 이런 신고를 받고 강남의 역삼동에 있는 한 오피스텔을 급습한 날입니다. 네. 이 자리에는 국회의원들과 경찰도 같이 갔었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16일은 18대 대통령 선거의 3차 토론회 마지막 토론회였죠. 네. 마지막 토론회가 있던 날입니다. 그러니까 11일부터 13일까지 그 오피스텔 앞에서 대치 상황이었고 네. 그 여직원이 이제 문을 열어주지 않고 있었죠. 네. 그리고 그래서 감금이라고 했죠. 네, 감금 사건이라고 감금. 이제 새누리당은 불렀죠. 본인이 안에서 문을 잠그고 네. 안 나오는데 감금이라고. 네. 그리고 네. 나와서 이제 13일 날 나와서 경찰이 여러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두 개의 이제 자료를 제 기억에 그때 당시에 냈었고요. 그리고 18일 날 16일 날 마지막 토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말씀하신 대로 그 사건을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이라고 규정을 네. 했고 그 토론회가 끝나고 나서 바로 1시간 있다 경찰이 그 사건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죠. 당시 토론에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국정원 여직을 이렇게 감금하고 네. 그런 식으로 부모도 못 만나게 하고 그렇죠. 인권을 침해하고 네, 무죄를 기정사실화하고 이제 네. 발언을 했죠. 그리고 이제 뭐 거기서 아무것도 안 나올 경우에 책임져야 된다는 네. 식의 박근혜 당시 후보가 굉장히 자신 있게 그렇죠.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이 사건은 국정원 직원의 인권을 유린하는 사건이라고 네. 몰아갔고 토론회가 끝나자마자 경찰이 발표했죠. 아무것도 네. 없다. 그래서 당시에 굉장히 좀 여러 출입 기자들이 놀랐었는데요. 대선을 앞두고 사건을 접수한 지 한 3, 4일 만에 경찰이 그것에 대한 중간 수사를 혐의가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그리고 그러니까요. 토론회가 끝나고 1시간 밤 11시 정도였는데요. 그리고 그때 경찰이 11시에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나서 바로 11분 뒤에 국정원이 입장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뭔가의 공조가 있었다. 이런 이제 그때 얘기 그렇게 얘기 많았죠. 네, 의심들은 많았는데 저희가 한겨레 21이 처음으로 이 당 청 그리고 국정원과 경찰의 사각통화 커넥션의 통화 내역을 입수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자랑스럽게 나온 거예요. 네. 우리 잘했다고. 그때 이제 심증으로만 가지고 있던 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냐. 누가 밤 11시에 사건을 접수하고 이런 복잡한 사건을 3, 4일 만에 혐의가 없다. 발견된 게 없다고 중간 발표를 그것도 11시에 네. 하고 11분 있다가 국정원 그걸로 또 어떻게 알고 경찰 그런 그렇죠. 발표를 할지. 그때 당시 민주당 막 비난하고 그랬었죠. 네. 저희가 이제 그 당시에 11일부터 16일까지 국정원과 경찰 그리고 그 새누리당과 청와대 핵심 인사들 10명이 문자와 전화를 주고받은 내역을 입수를 했는데요. 핵심 인물 10명은 휴대전화 번호 14개를 사용해서 524개의 번호 총 3,295번의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본인들은 이게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진짜. 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3,000번이 넘는 통화를 자기들 다 분석했다. 네. 분석했다고 그래서 자랑하는 저희 거고요. 이번 한겨레 21을 보시면 이것을 이제 연결망 분석으로 시각화해 놓은 자료를 보실 수 있는데요. 네, 좀 좋으세요 한번. 네, 그럼 네. 실제 누가 어떻게 통화를 했는지가 자세하게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그림으로 나오니까 쉽게 파악이 되는 거군요. 네, 그래서 이번 저희 분석에서 처음으로 이때 이명박 정부 청와대가 이 사건에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이 드러났는데요. 당시 청와대 하금열 비서실장, 이달곤 정무수석 그리고 이하묵의 청와대 비서실장 선임행정관 등이 국정원, 경찰 등과 집중적으로 통화를 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밝혀냈습니다. 이 관계망에 따른 그림을 보면 다른 사람들은 다 추적인 예를 들어 원세훈 국정원장이 등장한 건 당연한 것 같고 그죠? 국정원 3차장, 국정원 심리전단장, 국정원 2차장 이런 사람들이 이 그림에 등장하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데 국정원 국인정보국장까지도. 근데 여기 권선동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여기 등장하네요. 네. 그리고 서울경찰청장 김기용 당시 경찰청장 수사부장 서울경찰 수사과장
수사계장 네. 줄줄이 다 등장하는 다 것도 다 등장합니다. 네. 다 등장하는 것도 네. 자연스러운데 여기서 또 처음 보는 분은 윤상현. 예. 박근혜 당시 전 박근혜 수행단장이었죠.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을 누나라고 부른다고는 윤상현 당시 수행단장과 권선동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이 그림에 등장하는. 그래서 그 통화 내역을 분석을 처음입니다. 해보면 서로 매칭을 해서 통화를 하는 양상을 그러네요.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하금열 청와대 비서실장이 박원동 국익정보국장과 통화를 하면 국익정보국장이죠. 박원동은 이후에 민병주 심리단장과 집중적으로 통화를 합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이정현 공보단장은 차문희 2차장과 집중적으로 통화를 하고 그러니까 본인의 카운터 파트너가 따로 있는 따로 거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예. 차문희 2차장은 이정현 공보단장 등과 통화를 한 이후에 이정현 공무단장도 예. 등장하네요. 예. 원세훈 원장이랑 또 집중 통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연결망들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당의 누군가가 국정원의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면 이 국정원의 누군가가 뭐 공교롭게도 계속 그 내용을 자기 상관이나 혹은 심리전단에게 이 내용을 그 전파하는 이런 형태의 그림들을 볼 수 있고요. 당시 이제 권영세 의원이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이었는데 권상황실장은 뭐 그 통화 기록으로만 보면 종횡무진 활약을 하시는데요. 뭐 김용판과도 직접 통화하고 김용판과 통화한 이후에 뭐가 석연치 않았는지 박원동에게 또 전화를 합니다. 김영파는 당시 서울경찰청 청장입니다. 그렇죠. 예, 청장, 예. 경찰청장과 통화를 하고 박원동 이제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랑 통화를 하는데요. 이 바빴네요. 네. 권상황 실장은 당일 그러니까 16일 오후에 이미 무죄 판결이 날 것 같은 취지의 발언을 이제 출입기자들에게 했었었는데요. 그걸 어떻게 알았냐? 뭐 이런 이 부분들이 그림 그리는 프로그램 뭐예요, 이름? 시각화 프로그램 개피라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 처음에 입수한 게 이렇게 이름이 있는 문건이 아니라 전화번호만 쫙 있는 이렇게 두꺼운 그래서 저도 그런 거 본 적 있는데 네. 그거 파악이 진짜 어렵거든요, 관계만. 그거를 저희가 약 3주간의 그 데이터 복원, 백원 그리고 이제 작업을 통해서 그다음에 이 완성을 프로그램에 했습니다. 집어넣더니 이 그림이 나왔다. 아, 네, 그렇죠. 한 3주 걸렸습니다. 네. 이게 전문용어로 노가다, 네. 막노동의 결과물이네요, 정말로.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림으로 그려놨더니. 하여튼 엄청나게 서로 통화 많이 했다. 자기들끼리. 예. 뭐 6일 동안 6차례 통화를 아침 저녁으로 전혀 통화를 해야 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통화를 한 적 있고 뭐 하루에 5-6차례씩 집중적으로 통화를 한 적도 있고 뭐 그런데요. 근데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정무가 경찰청장한테 전하는 건 잘 쏠 수 있는데 정무가 국정원에 전하는 건 그렇죠. 말이 안 굉장히 되거든요. 이상하죠. 거기도 근데- 민정 관할이기 때문에 뭐 그런 식의 네. 서로 연락할 일이 없는 사람들이 계속 통화를 합니다. 예. 열심히 많이 통화했네요. 그래서 이달곤 정무수석이 국정원 차문희 2차장과 여세 동안 6차례 통화를 했는데요. 사건이,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재밌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날 밤 10시 14분, 10시 23분 통화를 하고요. 12월 14일에도 9시 26분, 10시 4분에 2차례 통화를 하는데 모두 이달곤 정무수석이 전화를 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놓고 보면 최소한 정보를 취합하기 위한 것이거나 수사 지휘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여지면 최소한 이 당시의 수사의 주도권은 경찰이 아니라 국정원이 갖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러네요. 상황입니다. 이 네. 그림 도표 따겠다면 화살표가 누구한테서 누구한테로 가느냐 이것도 나오는군요. 열심히 잘하셨고요. 예. 네, 한겨레 21 보시면 그 그림을 자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 그림들이 있습니다. 제가 보실 필요 없이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혹시 구독할까봐. 정기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재밌습니다. 시각화해 놓으니까 한눈에 들어오네요. 네. 분석을 많이 하셨네, 진짜. 저희가 이제 시간과 장소 분석도 했는데요. 기지국 분석도 따로 있네요. 네, 기지국 분석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지도 위에 그려놓으니까 이거 재밌네, 이거. 네. 아, 장소가 나오는데요. 네. 그 반경 500m면 한 100개 정도의 이동통신 기지국이 있는데요. 네. 이 가운데 여의도의 정우빌딩이라는 곳에서 이 사람들이 모두 등장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 근데 이 정우빌딩은 새누리당 대선 캠프 당사에서 한 140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140m 반경에도 한 그 100여 개 이상의 당연히 이제 통신국이 있을 텐데 유독 다 정우빌딩으로 잡힌다는 거죠. 이거는 그러면 일종의 당시 여러 가지 상상이 일어나시죠. 캠프.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드러난 캠프가 아니라 네. 은밀한 캠프였을 수 있네요. 왜냐하면 여기에 국정원 차장, 이정현 당시 공보단장, 권영세 당시 종합상황실장, 국정원 대변인, 국정원 심리전단, 국정원장, 서울지방경찰청 청장 김용판 청장. 네. 그러니까 국정원 직원과 경찰청장과 새누리당 의원과 캠프의 인사들
이 다 모인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 통신기록 수사 전문가인 현직 경찰에게 이것을 어떻게 판단하겠느냐라고 이제 물어봤는데 일단 그 정보가 부족하다. 왜냐면 이 앞뒤로 통화를 어디다 했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된다. 일단 동선을 다 짜려면. 모였잖아, 자기들끼리. 그렇죠. 근데 이 정도 기록이면 의지가 있으면 바로 수사를 해볼 수 있는 단계라고 자기는 본다. 이건 안가 같은 것이 있었거나, 네. 예, 아니면 비밀 캠프가 예. 있었거나. 비선 캠프, 비밀 캠프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경찰청장과 국정원의 고위 간부와 새누리당과 캠프의 인사들이 한꺼번에 모였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뭐 국정원 측에서는 거기에 국회 관련된 무슨 회의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명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국정원 아지트였을 수도 있겠습니다. 국정원 인사들이 더 많네요. 국정원이 당시에 뭐 국회 정보위원회가 거기서 열렸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뭐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긴 한데요. 국정원이 대선 기간에 여의도에 사무실을 운영하는 것도 사실 비정상적인 상황이긴 하죠. 아, 그림을 그리는 게 재밌네요. 그 외에 또 특별한 장소 있나요? 또 한 가지 장소가 드러나는데요. 종로구 창성동 청와대 부속청사 주변입니다. 여기서는 대통령 비서실과 경찰, 국정원의 핵심 인물들이 모두 통화 기록이 잡혀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12월 10일 아침 청와대 부속청사 기지국에서 하금열 대통령 비서실장이 박원동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이 전화를 건 이후에 그 원세훈 국정원장, 하경준 국정원 대변인, 김용판 경찰청장에게 같은 기지국에서 전화를 잇따라 겁니다. 그리고 김용판 청장도 여기서 이제 발신이 잡힌 적이 있는데 청와대 부속청사는 그렇다고 치고요. 이 지도에 나와 있는 대한건설에서는 왜 김용판, 원세훈, 하금열 이런 분들 국정원장과 경찰청장과 대통령 비서실장이 왜 여기 대한건설에서 건물에서 네. 이건 왜 대한건설이 무슨 관계가 있나요? 김용판 총장은 자기가 거기다 왜 잡혔는지는 모르겠다. 근데 뭐 자기 집에서 전화를 걸면 거기서 거짓말! 잡히기도 한다. 뭐 이렇게 해명을 하긴 했습니다. 네. 자기 집에서 전화를 걸면 대한건설에서 그 근처 어디에 사시나 봐요. 그래서 자기 어디로 구체적으로 잡히는지 모르지만 그러면 기지국 발신까지 그럼 원세훈 원장도 거기 근처에 삽니까? 모르겠습니다. 김용판 청장 그리고 하금열 비서실장도 거기 살고 다 거기 기자가 살아요? 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사가 필요한. 아이고 굉장히 재밌습니다. 네. 이걸 지도에 표시하고 관계망을 그리고 통화 시간을 표시하고 통화가 누구에서 누구한테 갔나 이렇게 그려놓으니까 대략 네. 전체 구도가 이해가네요. 네. 그러니까 이 누가 당시에 지시했고. 그 청와대 개입은 아직까지 이제 구체적으로 드러난 바 없는데요. 대통령 비서실장은 위로 보고하실 분이 한 분밖에 없잖아요. 그분에게 보고하기 위한 거 아니면 사실 문제를 알아볼 필요도 없는 분인데 이분이 직접 통화를 하고 국정원과 이분의 수행을 하는 비서실장의 비서 선임 행정관이 또 국정원과 집중적으로 통화를 하고 뭐 이런 대목들 좀 주목해서 보면 이 프로그램 검찰에 없나요? 검찰이나 있겠죠. 그리고 더 잘 아시지만 그 최동욱 검찰총장 당시에 이 통화 기록을 이미 검찰이 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동욱 총장 당시에 최동욱 총장은 이제 후에 퇴임하고 나서 이걸 제출하기로 된 걸로 알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제출이 안 됐다. 네. 근데 실제 최동욱 총장이 법원에 제출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게 제출이 만약에 안 됐던 부분이라면 공소 사실 관련된 사실관계 확립에 좀 다른 판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취지로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심야의 발표 과정을 재수사할 수 있습니까? 공소시효가 남았나요? 뭐 공소시효 국정원법 남았네, 조금. 네, 국정원법 관련된 네. 그 상황으로 이미 김용판 청장은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당당한데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적용했던 혐의가 아니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지금 다시 좀 들여다본다면 충분히 처벌이 가능하다 이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이게 정말로 뻔뻔하고 엄청난 범죄인 것이 당시 국정원이 사실 무근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당시 야당이 국정원 직원을 감금하고 이런 아무 죄도 없는데 그랬다고 비난하고 뭐 고소고발하고 선거 며칠 전에요. 네. 경찰도 아무 내용이 없다고 네. 나중에 이제 거짓말이 밝혀졌지만 혐의가 없다고 발표하고 국정원이 발표하고 청와대하고 짜고 네. 경찰, 국정원, 청와대 당시 여당 새누리당이 다 짜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건 거대한 국가 범죄 아닙니까? 그렇죠. 기억하시겠지만 이 수사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당시 윤석열 검사와 최동욱 청장을 혼외자 보도로 청장을 찍어내고 그다음에 윤석열 검사를 그때 이제 한직으로 보내고 이렇게 해서 검찰도 다 망가뜨린 사건인데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 거대한 범죄면 게다가 이거 얼마나 뻔뻔합니까? 지금 국정원이 나중에 밝혀진 걸 보면 이 댓글 사건이 밝혀지면 조직의 존폐가 그렇죠. 최근에 위태로울 사건이라고 하는 걸
뻔히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죄 없는데 상대방한테 씌운 거 아닙니까? 아무 죄 없는데 우리한테 왜 이러냐고. 그렇죠.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중간 발표를 통해서 그 개뻔뻔이네, 개뻔뻔. 네. 그 선거 판세 자체가 뭐 골든크로스가 지났다 이런 분석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는데 뭐 그것까지 염두에 두고 경찰도 움직이고 국정원도 플레이를 하고 그 과정에서 모든 상황을 거짓말로 일관을 했죠. 전부 다. 아니, 거짓말 정도가 아니라 상대방한테 뒤집어 씌운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 선거 영향을 주려고 모두가 한 몸으로 움직인 거니까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밝혔는지는 한겨레 22 말고 이 방송을 들으시면 됩니다. 여기서 다 말했으니까. 그림은 자세하게 이쁘게 뽑으셨네요. 네. 그래픽으로. 네. 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구와 누구한테 통화했는지 그리고 그 시간대별 통화도 있는데요. 그러네요. 네, 시간대별 통화도 굉장히 재밌는데 뭘 이렇게 자세히 그래프도 많고. 예. 이게 한 4번 정도 폭발적인 통화 시점이 있는데 처음에는 수서경찰서 도곡지구도가 현장 출동한 그 무렵 이때 청와대, 당, 경찰, 국정원이 통화가 폭주합니다. 150여 차례. 네. 예. 그리고 데스크탑에서 이미징 작업이 완료된 시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컴퓨터를 1차 복원을 한 거죠. 그 시간에 또 통화가 한번 폭주합니다. 140여 차례. 네. 그리고 메모장 파일이 발견이 된 게 이제 14일 밤 9시 반 무렵인데요. 역시 140여 차례. 이때도 한번 통화가 폭주하고요. 그다음 디지털 분석 작업이 완료되고 경찰이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확정 지은 밤 9시에서 11시 사이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굉장히 통화가 폭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주요 시기 경찰이 주요한 걸 하는 시기마다 폭발적으로 통화를 한다는 거죠. 기사가 논문과 도표도 많고 예. 너무 자랑스러웠던 거죠. 굉장히 고품질. 고품질 저널리즘. 이렇게 열심히 하여서 도표로 다 그려져 있어요. 예, 언제 몇 시에 몇 통화를 했는지 텍스트 별로 없고요. 그림이 잔뜩 있습니다. 기사가 아주 보기 좋네요. 국내 언론에서 보기 드문 시도. 그러니까 텍스트 별로 없이 그림으로 거의 기사가 이루어져 있다. 저희 팀에 과학자가 있습니다. 과학자가 있습니다. 재밌습니다. 이 기사 내용도 재밌고요. 재밌는 걸 넘어서서. 네, 경찰 수사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 사건. 굉장히 의미 있는 수사를 촉구할 수밖에 없는 보다 보면 이 너무 이상해요. 예, 정부 빌딩에서 왜 이 사람들 국정원과 새누리당과 경찰청장이 왜 모이냐 이거예요. 그리고 대한건설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사옥에 국정원장과 또 경찰청장과 대통령 비서실장이 왜 모이냐 이겁니다. 그렇게 통화를 한 것도 드러났고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겨레 21의 김한 기자였습니다. 경찰 개혁위가 이거 발음이 샜습니다. 다시.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뭘까요? 국가수사본부. 경찰 출신 국회 행안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여기는 생소한 단어입니다. 국가수사본부. 네. 예, 경찰 내 국가수사본부장. 발음이 자꾸 시옷이 연결돼가지고. 이게 뭡니까? 수사본부가? 가장 쉽게 설명드리자면 한국판 경찰 FBI라고 이해하시면 가장 쉬울 것 같고요. FBI요? 잠깐만요. 네. FBI라는 거는 이제 미국은 주정부가 따로 있어서 각 주별로 이제 경찰 시스템이 조금씩 다른데 그게 아니라 전국에 걸친 연방 범죄가 있을 거 아닙니까? 큰 범죄들. 그렇죠. 예, 그 범죄만 다루죠. 예. 그런 이렇게 납치를 했다든가 유괴했다든지 여러 가지 마약이라든가 그런 전국을 상대하는 범죄는 주 경찰이 관할하지 않고 이제 FBI라고 하는 곳에서 중앙에서 관할하잖아요. 네. 거칠게 말하자면 정리하자면.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이 국가수사본부는 수사에 관한 한 여기서 다 한다 이런 겁니까? 그러니까 FBI하고는 많이 다르죠. FBI는 법에 정한 200여 가지 범죄 사건에만 관여할 수 있고요. 예. 일반적인 범죄 사건 수사는 미국은 주경찰, 시경찰, 또 카운티, 군경찰이 따로 다 알아서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다. 그 위의 모델은 예. 차이가 크죠.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모든 수사를 국가수사본부가 관장을 하는 겁니다. 네. 자, 그럼 제가 잘 이해했나? 그러니까 경찰청장이나 기존의 경찰서장, 지방경찰청장 등은 행정경찰, 그러니까 지휘만 하는 경찰이지 수사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아하. 조금 전에 지난 2012년 연말에 있었던 국정원 개입 사건에 대한 그 경찰의 잘못된 발표 관련한
인터뷰 하셨잖아요. 예, 예. 그 당시에 김용판이라는 사람이 서울경찰청장이었고요. 예. 이 사람이 개입을 해서 거의 그 수서경찰서와 서울경찰청 사이버 수사를 왜곡시켰다는 의혹을 계속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걸 막는 원천적인 방법이 뭐냐? 그러한 수사를 잘 모르는 행정지휘관들이 수사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자. 이것이 출발점입니다. 아하. 그러면 수사경찰은 수사경찰만 따로 두어서 수사경찰의 가장 높은 우두머리는 수사만을 하는 수사 전문가가 개방형으로 임명이 되고 경찰청장이나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등의 지휘 행정경찰들은 수사에는 전혀 구체적으로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자. 이것이 가장 핵심 골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하. 그러니까 수사를 독립시켜서 경찰이 많은 일을 합니다만 네. 그중에서 수사의 부분을 완전히 독립시켜서 국가수사본부장이라는 걸 뒀다. 그게 예, 그렇습니다. FBI하고 비슷한 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는데 비슷한 점은 이제 전국을 한 곳에서 통화를 한다는 거고 수사를. 그렇죠. 네. 차이점이 있다면 FBI는 연방 범죄를 따로 규정해 둔데 여기는 그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수사는 다 하는 것으로.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군요. 그러면 예. 권한은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의 직위는 동등한가요? 네, 지금 경찰개혁위원회의 안으로는 차관급으로 동등한 것으로 두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일단은 경찰청장의 인사적인 예산적인 지휘와 통제하에 있는 것으로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좀 애매한 부분도 있군요. 이게 예. 새로운 제도가 만들어지면 이제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긴 한데 기본적인 컨셉은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청장이 이 수사에 개입하지 마라. 수사에 너무 개입해 왔으니 분리하자. 그래서 국가수사본부장을 따로 두자라는 방안이 나왔고요. 거기는 완전히 독립적으로 수사만 하도록 하자. 이런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정말 완벽하게 구분이 되느냐? 상식적으로 그런 질문을 하겠네요. 그렇죠. 인사 문제가 있고 비위 행위에 대한 감찰, 징계, 행정적인 요소가 엇갈리고 승진이라든지 예. 조직 인력의 배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전히 그러니까 전체적이고 추상적인 관여는 가능하기 때문에 영향력을 미칠 수는 있는 거죠. 경찰청장이. 직접 지시는 못하더라도 그렇죠. 영향력으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롭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여전히. 그렇죠. 예. 이걸 만든 이유는 이제 지금까지 얘기했듯이 결국 수사에 개입하지 못하고 정치가 개입하지 못하고 혹은 정치로부터 영향을 받은 경찰청장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분리를 한 거고 그 이유는 그 이유는 알겠는데 이게 이제 결국은 검찰로부터 수사권 기소권 분리해서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이전에 경찰 내부가 이렇게 수사권이 독립되어도 부패하거나 다른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구조를 먼저 만드는 거죠, 이게. 그렇습니다. 그것이 검경 수사구조 개혁, 경찰 수사권 독립의 전제 조건으로 법조계와 법학계 등에서 제시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필수 요건이었으니까요. 이게 현재는 개혁 방안으로 제시가 된 건데 실제 이렇게 설치가 되고 진행이 됩니까? 그 문제는 이제 국회 차원의 문제로 이제 넘어오게 되죠. 국회 차원의 경찰개혁위원회 안을 경찰청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확인을 했고요. 동의한다라고 했고, 그게 정부 법안 형태로 아예 만들어져서 넘어올지, 아니면 그런 안을 제시해서 우리 의원들 중에 누군가가 의원 입법으로 제시할지, 두 중에 하나의 절차가 남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당에서 이것을 당론으로 채택해서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와 다른 당들이 여기에 동의할 것인지, 그래서 국회 차원의 이제 논의가 시작되는 좀 복잡한 절차가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실제 이게 이제 입법화되고 이렇게까지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네요, 아직은. 그렇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지금 원안이 좀 변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죠? 그렇죠. 네, 좋은 방향으로 보완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예. 맞습니다. 네. 네, 지금 현재 나온 아이디어는 경찰청장과 차관급으로 같은 대우네요. 동급의 국가수사본부장을 분리해서 여기는 완전히 수사만 하는 조직으로 만들고 일반 행정과 다른 업무들은 다 경찰에 그대로 유지하고, 그죠? 그렇죠. 네. 경찰청 여기 이제 자치경찰제가 또 하나 계획되어 있으니까. 자치경찰제는 뭡니까?
지방에서 그 독자적인 경찰 조직을 운영하는 거죠. 지방에서 독자적인 경찰 조직을 운영한다는 게 무슨 의미죠? 예를 들어 경상북도라면 지금 현재 경찰청에 경북지방경찰청 그 네. 밑에 뭐 청송경찰서 이런 체제잖아요. 일원화된 네네. 지구대. 그런데 그게 이제 중앙 집권적이고 지역 실정에 맞지 않고 네. 그리고 비대한 경찰 권력의 핵심이기 때문에 예. 지방 분권화시켜서 지역 실정에 맞는 경찰 제도를 운영하자. 이것이 이제 지방자치경찰제고요. 예. 그것이 수사권 독립의 전제 조건이다. 경찰이 너무 비대하면 수사권까지 쥐면 문제가 되니까 파쇼가 되니까. 아하. 그래서 제주도에서 시험 실시를 해봤고 이것을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각 지방 광역단위죠. 네. 도와 광역시에 자체적인 경찰을 두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기존의 국가경찰청 그리고 네. 새로 신설되는 국가수사본부, 예. 지방자치경찰 이 세 개의 경찰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지금은 하나밖에 없는데.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내부 사정을 잘 모르니까 굉장히 복잡합니다. 복잡하고요. 여기 이제 경찰이면 다 같은 경찰인 줄 알았는데 좀 다른 경찰이 생기는 거네요. 예. 그렇죠. 권한이나 소속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세 가지의 경찰이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 일반 경찰이야, 자치 경찰이야, 국가수사본부 소속이야 이렇게.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네. 국가수사본부가 사실은 범죄자한테는 가장 무서운 데고, 그죠? 가장 무섭죠. 예. 범죄자뿐만 아니라 범죄 혐의를 받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단은 국가수사본부에서 나에 대해서 의심을 갖고 있다. 그러면 이제 상당히 무서워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일단 개념은 이해했고요. 예, 이 사안은 일반 국민들 생활에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또 하기로 하죠. 진행되면서. 네네. 지금까지